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참지 말고 즐겨라. 충동 통제력. 놀지 말고 공부해라. 충동 통제력은 단순한 충동 억제력이 아니다. 충동성은 주로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력이나 참을성과는 다르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능력, 혹은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성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메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성장, 동기다. 만약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해결하려는 결핍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반면에 보다 나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다면 그것은 성장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충동 통제력은 결핍 동기보다는 성장 동기와 더 밀접한 관계성을 갖는다.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힘은 오히려 결핍 회피 동기와 관련된다. 배가 고파도 참고 졸려도 참고 괴로워도 그냥 참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인내력이지 충동 통제력이 아니다. 반면에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 자기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충동 통제력을 달리 표현하면 다니엘 골만이 제안한 감성 지능과도 통하는 개념이다.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준 뒤 15분간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고는 아이를 혼자 놔둔다. 눈앞에 있는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혼자 버티는 것은 아이에게는 대단한 통제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력을 보인 아이들이 훗날 더 큰 학업 성취나 업무 성취를 보이더라는 것이 다니엘 골만의 감성지능의 요지다. 충동 통제력이 높다는 것의 의미. 우리나라 사람들의 충동 통제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높은 편이다. 레이비치와 샤테의 회복 탄력성 검사 도구를 통해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 회복 탄력성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한국인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유일한 것이 바로 충동 통제력이었다. 다른 요소들은 현저하게 낮았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인들의 충동 통제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 통제력이 건강한 것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긍정성이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이니까 다른 충동을 통제해가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건강한 충동 통제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이나 자율성이 동반되지 않는 충동 통제력은 단순한 인내심의 발휘이며 이는 점차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동 통제력이 높아 보이는 것은 어려서부터 강요받은 참을성에 대한 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은 지나치게 경쟁 중심적이다. 내신 성적 또는 학급의 석차라는 상대적 우위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한국인들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단 참아내야 할 고통으로 간주하는 습관에 젖게 된다. 이러한 교육 환경 덕분에 비록 외형적으로 충동 통제력은 높아 보이고 따라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일하는 국민이 되어버렸지만 이처럼 강요된 충동 통제력은 전체적인 창의성과 효율성을 갉아먹는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교육 환경과 교육 철학은 역시 왜곡된 결과로 나타난다. 국가 간 학력 비교 조사인 PISA,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일기의 학업 성취도는 계속 최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만 하더라도
65개국 학력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읽기, 수학, 과학, 세 영역 모두 최상위권 4위 이내에 들었다. OECD 국가만 놓고 보면 읽기, 수학은 1위, 과학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흥미도, 내재적 학습 동기, 학업 효능감, 학업에 대한 자신감, 다른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학습하는 협동학습에 대한 선호도, 평생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이 점수가 높게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훨씬 낮은 미국 학생들마저도 학업에 대한 흥미도나 동기, 학업 효능감 등에 있어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수학의 경우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3위로 최고 수준이었지만 흥미도는 31위, 동기부여는 38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렇게 학업 성취도와 학업 흥미도의 수준이 극과 극을 나타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또 다른 57개국 학력 비교에서 2006년 과학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5위 정도 수준이었지만 학업 흥미도는 57개국 중 55위로 거의 꼴찌였다. 2009년 읽기의 경우도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이었으나 학업 흥미도는 28위에 그쳤다. 더욱이 자기학습 관리 능력, 자기조절 능력에서는 최하위권인 5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타인이 강제로 시켜야만 성취도가 높으며 자기 스스로 흥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최하위인 것이다. 보통 학업 성취도와 학습 동기, 흥미도, 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는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지만 공부에 대한 흥미도, 동기, 자신감 등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보이는 독특한 현상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 학업 성취도와 학업 흥미도, 효능감은 관련성이 높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능력과 우수한 자질을 지녔으면서도 자율적인 학습이 강조되는 대학에 입학하면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업무 성취도나 생산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는 2010년 한 특강을 통해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매년 하버드 대학의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다. 한국 학생 비율은 하버드 신입생 1,600명 중에 6%나 된다. SAT 성적이나 내신 성적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납치하는 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 비율은 10명 중 9명이나 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인 만 15세 때는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더라도 학생들의 정리적 태도, 효능감, 흥미도, 내적 동기 등이 높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 재미있어서 즐기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다. OECD 교육국의 PISA 관리 책임자인 베르나르 위니에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행복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나약하고 불행한 아이들,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일까? 사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 지나친 외적 보상, 당근과 채찍, 처벌과 보상에 의해서만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잘못된 교육 철학 때문이다. 성적만을 강조하는 학부모와 학교가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한국의 입시 위주 학교 교육과 조바심 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찰고무공 같은 회복 탄력성을 심어주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는 유리공 같은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의 블로그에서 본 이야기다. 여자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였다. 워낙 재주가 많아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는 데다
공부도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재였다고 한다. 성격도 쾌활해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투신 자살을 해서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결국 성적에 대한 중압감이 자살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때 1, 2등을 하던 학생의 성적은 중학교 입학 후 약간 떨어졌고, 이 때문에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어 늘 성적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시험을 앞두고 가출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지로 내모는 것인가? 사회학자들의 지적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자살률은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해서 자살이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자살을 권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집단적인 불행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아이들은 지금 병적인 수준의 불행감을 느끼고 있으며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쳐도 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이 꼭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삶이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으려면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의 인생을 역경으로부터 지켜줄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험에 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 아이들을 이토록 불행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을까?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고진감래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No pain, no gain. 는 이데올로기는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신앙과도 같은 게 신념이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대립시킨다. 그럼으로써 노는 것은 즐거운 것이지만 공부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위험한 상식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킨다. 결국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만 가득 심어준다. 공부는 재미없고 괴롭지만 훗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아내야 하는 고통이 되어버린다. 공부를 고통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러한 고통을 누가 잘 견디냐 하는 고문하기 게임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글이 있어 소개한다.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란 감옥에 갇혀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실내화란 죄수 신발을 신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이 글에는 학교는 감옥, 공부는 벌, 졸업은 석방이라는 등식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왜 학생들이 졸업식 때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교복을 찢다 못해 알몸 뒤풀이라는 과도한 방식으로 해방감을 표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가?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고통이고 학교 생활 자체가 억압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학교라는 감옥을 만들어냈는가? 물론 우리 어른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라는 감옥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시 대학과 직장이라는 좀 더 그럴듯한 감옥으로 옮겨간다. 말하자면 인생 자체가 감옥인 셈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출세 지상주의와 경쟁 지상주의 사이에서 시달린다. 초등학교 때 잘해야 중학교 때 성적이 좋고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와야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이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가 좋은 대학 보내기라는 지상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공부가 그런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특히 충동 억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는다. 탈 벤 샤르가 말하는 출세 지상주의자만이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관념을 바꿔야 한다.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가르쳐야 한다. 공부하는 것이 다른 어떤 놀이보다 재미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세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는 늘 지적 유희를 즐겼다.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여러 가지 창작 활동에 몰입했다. 그리스 귀족들을 보라. 결국 가장 재미있는 것은 지적 유희, 즉 공부다. 창의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기만의 주장과 이론을 만들어내는 너무나 즐거운 놀이. 이것이 곧 학문이다.
학문과 공부의 즐거움을 가르쳐야 한다. 공자도 노노의 첫 머리에서 배우고 익히면 또한 희열을 느끼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 공부의 목적이 권력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짜릿할 정도의 기쁨, 곧 희열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율성이 행복을 가져온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으려면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 자율성에 기반한 충동 통제력이야말로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된다. 이것이 자기 결정성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해온 DC와 라이언의 결론이다. DC와 라이언 교수는 자기 결정성 이론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학업 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DC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이야말로 인간의 능력 발휘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같은 일이라도 자기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인간은 흥미를 느끼며 강요된 것,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 그것에 대한 흥미를 급속히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자기가 좋아서 취미로 하던 일이 돈벌이가 되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나는 이러한 자기 결정성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초중학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결정성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생활 만족도는 높이고 게임 중독 성향은 낮춘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게임을 못하게 막고 야단치는 억압적인 부모임이 밝혀졌다. 부모의 강압적인 금지가 게임을 더욱 매혹적인 것으로 만들며 몰래 게임하는 것을 더욱더 짜릿하게 만들어 결국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한다.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인데 엄마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고 그 반대로 게임은 하고 싶은 것인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부라는 고통을 피하고 엄마에게 반항하는 수단으로서 게임에 더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빠에게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들이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사는 삶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삶의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사는 법을 먼저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공부와 학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신비,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공부의 즐거움을 터득해야 아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는 아이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오히려 고통 없이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한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한다. 불행하고 우울한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해진다. 고진감래 이데올로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고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그 푼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천편일률적으로 성취하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진감래 혹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등의 경구는 그래도 점잖은 편에 속한다. 공부할래 맞아 죽을래. 그야말로 공부 안 하면 채찍을 가하겠다는 식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적 요인에 대한 회피 동기, 공부를 강요하는 가장 나쁜 방식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는 매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 이런 급분 아래에서는 공부 자체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또 다른 급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물론 재미삼아 농담 삼아 한 말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담에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
공부는 목적이 특정한 외적 보상, 여기서는 대학 가서 하는 즐거운 미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이런 급훈 앞에서는 공부 자체의 즐거움, 내적 보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공부는 대학에 가서 미팅이라는 즐거운 보상을 얻기 위한 일종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자는 것이다. 결국 불쌍한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기 내내 대학생이 된 이후의 행복을 위해 고통을 참고 견딘다. 드디어 그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약간의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소극적 의미의 행복감이다. 마치 물고문을 당하던 사람이 잠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적극적 의미의 행복이 아니다. 대학에 지나간 아이들은 다시 보다 나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다.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각종 자격시험과 외국어 시험 공부에 몰두하고 학점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시 공부든 입시 준비든 그들은 취직 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대학 생활을 고통 속으로 던져넣는다. 행복한 삶은 또 한 번 연기된다. 취직이 되면 경쟁은 다시 시작된다. 이번엔 승진이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외국어 실력은 물론 각종 스펙을 쌓고 인사고과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삶의 즐거움은 또 한 번 유예된다. 미래에 있을 행복한 그날을 위해 출세지상주의자들은 고통으로 가득 찬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면서 늙어간다. 그들의 삶은 고진감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지만 정작 단 열매는 오지 않고 쓰디쓴 인생만 계속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특히 어려서부터 경제적 교육 환경에서 세계관을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육상 경기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100m 달리기처럼 정해진 결승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이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온갖 방향으로 다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그 목적에 누가 빨리 도달했느냐를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달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경기장 앞에 핀 꽃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뒤로 돌아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우리나라는 학교나 직장이나 모두 지나칠 정도로 보여지는 보상에 치중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갖고 있다.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개념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공부가 재미있어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외적 보상만이 넘쳐난다.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의 덩어리로 여겨진다. 성적이나 월급이라는 외적 보상을 위해서 참아내야 하는 고통이 학업이고 업무다. 이러한 삶에서는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 착각한다.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곧 휴식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시한부 생명 선고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참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 것뿐이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으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는 순간 이들은 달라진다.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유보하는 식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게 된다. 즉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기 시작하게 된다. 그 순간 그들은 무한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은 불치병 덕분에 오히려 제대로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만약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면 늘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가 죽어갔을 테니까. 인생에 이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결코 느껴보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대학 1학년 교양 수업부터 3, 4학년의 고학년 수업, 대학원 수업, 야간 대학교의 여러 언론 관련 직장인, 그리고 최고위 과정 수강생들까지 그야말로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매 학기 강의를 하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바로 이러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다. 20대 학생이든 30, 40대 직장인이든 5, 60대 고위자 과정 생성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넓고 깊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에 나온 국가 간의 비교 결과를 보자. 글로벌 컨설팅 기업 하워스와슨이 2010년 4월 19일에 내놓은 2010 글로벌 인적 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업무에 별로 몰입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회사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직장인 비율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평균치인 38%를 훨씬 상회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 지력, 에너지를 투입하는가를 의미하는 회사에 대한 자발적 충성도 역시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치인 21%에 크게 못 미치는 6%에 그쳤다. 최하위 수준이다.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직장인 역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가 없다는 뜻이다. 일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의 대상이고 따라서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조사는 타워스와슨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한국의 응답자 1000여 명을 포함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22개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내 기업의 리더십의 위기를 풀이했지만 사실은 외적 보상만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다른 나라 학생들과는 달리 공부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습관이 몸에 밴 학생들이 자라서 직장인이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못 느끼고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이다.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 하버드 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를 끈 긍정심리학 강의로 유명한 탈 벤사하르는 미래의 달콤한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식의 삶의 태도를 채식주의자의 맛없는 음식이라고 빗대어 이야기했다. 지금 당장 맛은 없지만 훗날 몸에 좋기 때문에 꾹 참고 없는 음식이라는 것이다. 인생을 출세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일종의 달리기 시합으로 보는 출세지상주의자는 말하자면 늘 맛없는 채식만 먹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정크푸드형의 음식이다. 기름기 많고 달콤해서 지금 당장은 입이 즐겁지만 몸에는 해로워서 훗날을 생각해보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음식이다. 쾌락주의자들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나 대비도 없이 그저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크푸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고진감래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채식과 정크푸드 두 종류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맛이 없어야 몸에 좋은 것이고 맛있는 것은 몸에도 나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지금 입맛에도 딱 맞고 훗날 몸에도 좋은 그런 음식은 없을까? 있다. 그것이 탈 벤 샤흐르가 말하는 이상적인 최고의 음식이다. 바로 이러한 음식을 먹듯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즉 지금 당장 행복하면서도 현재의 행복이 훗날의 더 큰 행복과 성취를 보장해 주는 삶 말이다. 이런 이상적인 음식은 지금 당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맛이 있으면서 정크푸드보다 훨씬 더 맛있다도 우리 몸에도 좋은 것, 채식보다도 훨씬 더 몸에 좋다이다. 지금 행복하면서도 미래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성공하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탈벤 샤흐르에 따르면 일하는 것을 고통으로 참아야 할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커다란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서 커다란 즐거움과 사명감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다. 보다 많은 연봉이나 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예는 없다. 산에 오르는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고통으로 다가온다. 모든 발걸음이 사실 이러한 발걸음 하나가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모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도 참아야 할 괴로움으로 여겨진다. 즉 인생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괴로움이 되고 만다. 그러나 나의 삶은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적분이 곧 나의 삶이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두기는 하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즐기면, 즉 과정을 즐기면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 혹은 최적의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해진다기보다는 행복해져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 원인 분석력. 스토리텔링의 ABC.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부정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늘 스스로 좌절하고 마는 사람이나 반대로 지나치게 낙천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한 것이다. 원인 분석력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조절 능력과 감정 통제력은 주로 감정의 문제이며 이는 뇌의 변연계와 관련된다. 반면 원인 분석력은 주로 이성의 문제이며 이는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과 관련이 깊다. 우리가 분노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나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누구와도 어떠한 갈등을 빚든 그러한 일들 자체에는 그 어떤 본래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한 일이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분노나 짜증은 외부적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의 분노와 좌절의 원인, 근원은 내 머릿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보자. 지금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 한 척을 띄워놓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날씨는 화창하고 주위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내 조각배를 뒤에서 쿵 하고 박았다. 배가 몹시 흔들리고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갑자기 불쾌감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왠지 무시당한 느낌도 들며 조용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하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나의 정당한 분노를 부주의한 배 주인에게 퍼붓기 위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휙 돌려 뒤를 째려본다. 그런데 아뿔싸, 그 배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저 빈 배가 물결에 떠내려오다가 내 배에 와서 부딪힌 것이다. 순간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왜 그런가? 그 배가 내 배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일화는 분노나 좌절이 외부의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순간적인 해석이 분노의 원인인 것이다. 어떤 배가 와서 부딪히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내 배를 들이받았다. 그 사람은 나만의 시간을 즐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말하자면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그 사람은 분명 잘못을 했고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뒤를 돌아다보니 빈배였다. 아무도 없었다. 잘못이 있다면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어색한 미소를 짓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만다. 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즉, 분노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의 결과이지 다른 배가 내 배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의해 자동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사건, 믿음, 결과의 ABC 연결고리라고 부른다. 흔히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신념 체계에 의해 해석되고 매개되어야 한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 신념 체계가 곧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다. 셀리그만의 논의를 우리의 예에 적용해보자. 배가 와서 부딪혔다는 사건이 나의 분노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에는 당연히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 그 사람은 부주의했거나 나를 무시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셀리그만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의 방식을 반성적으로 살펴보면서 특히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 혹은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분노는 사람을 약하게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다. 분노와 짜증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큰 적이다. 강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감,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노가 우리의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역경을 해결해 주는 경우는 없다. 화난 척이 때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 화를 내는 것은 항상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화내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킨다. 화를 낼 때 심장의 박동은 가장 불규칙해진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잘 걸리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드러났다.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의사들은 이를 심박변이도라고 부른다. 심박변이도가 낮은 사람은 수초 내에도 몇 번씩 불규칙하게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한다. 하지만 심박 변이도가 높은 사람은 10초 정도의 주기로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이러한 심박 변이도는 심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각종 심장 질환에 걸릴 우려가 높은 사람은 심박 변이도가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심박 변이도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음이 오래전에 밝혀졌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박 변이도가 즉시 낮아진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느냐는 곧 그 사람이 지닌 신념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신념 체계는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하느냐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마음의 습관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서 다룰 긍정성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시켜야 한다.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잠시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은 이야기를 살아가는 동물. 기억은 기본적으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두 종류로 나뉜다. 단기 기억은 전화를 걸 때 잠시 동안 기억했다가 곧 잊어버리는 식의 기억이다. 오늘 거. 즉
뇌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기억이다. 단기 기억에 누구지? 양, 네, 네.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 중 일부에 체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 이 과정에는 해마체라는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과거의 정보나 체험의 단편들은 의식적으로 인출될 수 있다. 장기 기억은 다시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사실 기억과 에피소드 기억이다. 사실 기억은 단어의 의미라든가 사람의 이름, 도구의 명칭 등 사실과 관련된 기억이다. 한편 에피소드 기억은 한 인간의 삶의 궤적을 담고 있는 다양한 체험과 에피소드에 관한 기억이다. 에피소드의 기억과 사실 기억의 결정적 차이점은 에피소드 기억이 관계의 틀로서 시간과 장소에 의존하는 데 반해 사실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라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 사실 기억이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에피소드 기억이다. 이 에피소드 기억이야말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짓는 정체성을 이루는 기억이며, 이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개개의 수많은 사실 기억들을 일정한 개념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이것이 곧 이야기하기인 동시에 이야기 만들기이고 기억하기고 경험하기고 따라서 삶 자체다. 스토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사는 이야기 혹은 사라진 이야기이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를 의미한다.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곧 우리의 이야기를 사는 셈이라는 뜻이고, 우리의 경험이나 삶 혹은 의도가 모두 본질적으로 이야기라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리스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했다. 그 말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삶 자체를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며 경험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삶 자체가 이야기다. 삶이 이야기라는 것은 기억 플러스 경험 플러스 실체들이 모두 일종의 이야기라는 의미다. 이야기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고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은 스토리텔링인데 작은 차원일 수도 있고 큰 차원의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다. 내가 경험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나와 내가 만난 사람들이다. 시작과 중간에 끝이 있다. 그 안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스토리는 내 삶의 일부를 끊어서 만든 일종의 짧은 단편 영화인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점심시간 후에 나는 오늘 점심때 친구들과 만나서 냉면을 먹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당신의 실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이리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시계를 본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걸 안다. 전화기를 꺼낸다. 전화를 건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한다. 회사 근처 냉면집에서 만나기로 한다. 그리고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서 옷을 걸쳐 입고 컴퓨터를 끄고 좌로 돌아가서 5걸음 걸어가 승강기 앞에 서고 버튼을 누르고 마주친 주위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고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에 들어선다. 돌아선다, 내린다. 다시 530걸음 걸어서 냉면집에 들어간다. 앉는다. 친구들과 인사한다. 여기 냉면 네 그릇이요라고 외치며 주문한다. 24번 심고 삼키고 46번의 젓가락질을 하고 물 2잔을 마시고 등등. 이후 헤아릴 수 없이 자잘한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행동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어디에도 친구들과 냉면을 먹었다라고 부를 만한 특정한 행동은 없다. 계속되는 자잘한 경험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잘한 행동들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데, 이 중 어느 부분을 자의적으로 끊어내고 편집해서 친구와 냉면 먹었다고 의미 부여하는 것이 곧 스토리텔링이다. 며칠만 지나도 당신은 이러한 세세한 행동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냉면집까지 몇 걸음 걸었는지, 냉면은 몇 번이나 씹었는지, 세세한 사건들은 당신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야기의 일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수만 가지의 행동과 경험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당신의 경험을 재조직하고
기억에 저장한다. 모든 경험이란 따라서 곧 기억이고 스토리텔링이다. 즉,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내가 하는 이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경험에 대해 부가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 내가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나는 나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완성한다. 이처럼 경험이 스토리로 장착되면서 머릿속의 기억으로 남고 그것이 곧 삶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곧 삶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기억에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경험에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사후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회고적으로만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사전적인 계획과 의도의 단계에서 이미 스토리텔링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행동을 해나간다. 즉, 각본을 머릿속으로 먼저 쓰고 나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냉면을 먹고 나서 냉면 먹었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오늘 점심 땐 친구들과 만나서 냉면 먹어야지라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나 의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 즉,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따라 여러 가지 세세한 행위들을 해나간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사는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Don't blow my cover, Don't blow my cover. 내 정체를 탄로나게 하지 마. 이런 겁니다. Don't blow my cover.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blow my cover라고 하거든요. 내 정체를 탄로나게 하지 마. Don't blow my cover. 사진 찍겠습니다. 양갱님 나올 수 있나요? 희연님도 나올 수 있나요? 오랜만에 반갑네요. 오랜만이네요. 네, 얼굴 안 보여주시나요? 그러면 일단 찍습니다. 우리 또 뒤새내 미소, 또 바보처럼 또 활짝 웃고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